불길한 실종. 대흥 공동묘지에서의 악몽의 시작. 2009년 11월 27일. 평온한 금요일 아침이었지만 왕산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지난 4일간 누나인 왕메이린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누나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매형인 네이루이의 전화 또한 불통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불길한 예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베이징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왕산은 차를 몰아 누나네 아파트인 흥쿠이 단지로 향했다.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이번 2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왕산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틈새를 비집고 나오는 역겨운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썩은 살과 피비린내가 뒤섞인 듯한 그 냄새는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였다. 왕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복도는 쥐죽은 듯 조용했다. 이웃집 아주머니인 바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바원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글쎄, 이 집 식구들을 며칠 동안 못 봤어. 아침 일찍 산책 가자고 문을 두드렸는데 닫혀 있더라고. 그때도 이상한 냄새가 났는데 뭘 태우는 냄새인 줄 알았지. 왕산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냄새의 정체를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간 왕산은 비상계단을 타고 올라갔다. 이번 2호 뒤쪽에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다.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창문에 얼굴을 바싹 갖다 댄 왕산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샤오화 아주머니의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아주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인형처럼 차갑게 누워 있었다. 왕산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문은 잠겨 있는데 왜 집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지?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지? 이 역겨운 냄새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지?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어떤 의문도 답을 찾지 못 모여 있었다. 문을 부수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십시오. 경찰특공 대장이 명령을 내렸다. 특수 제작된 강철 망치가 육중한 문을 향해 내리꽂혔다. 첫 번째 충격. 쿵. 문이 살짝 뒤틀렸다. 두 번째. 쿵. 문고리가 부서지며 굉음을 냈다. 그리고 세 번째. 쿵. 낡은 문짝이 비명을 지르며 안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마치 봉인되어 있던 악취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 했다. 단순한 부패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와 살이 뒤섞여 썩어가는 차갑고 끈적거리는 지독한 죽음의 냄새였다. 한 젊은 경찰은 그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벽에 기대 구역질을 했다. 베테랑 형사들마저도 마스크 위로 코를 틀어막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런 냄새는 처음이야. 경찰들은 조심스럽게
어둠 속으로 발을 디뎠다. 거실은 칠흑 같았다. 창문이 모두 닫혀 있고 커튼이 드리워져 있어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다. 대장은 휴대용 손전등을 켰고 좁은 빗줄기가 공간을 비추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신은 손전등이 비춘 곳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있었다. 오래된 소파 앞에 쓰러져 있는 노파, 바로 왕산이 창문으로 보았던 장샤오화였다. 그녀의 가슴에는 깊은 자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핏자국은 이미 검게 변색되어 바닥에 들러붙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린 채 굳어 있었고 마치 죽는 순간까지도 무엇이 그녀를 덮칠지 몰랐던 것처럼 보였다. 형사들은 소름이 돋았다. 대장은 손전등을 천천히 돌렸다. 빛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거실의 가구들을 하나씩 비추었다. 그리고 소파에 다다른 순간 모두의 숨이 멎었다. 그곳에는 왕메이린의 시신이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흰색 셔츠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셔츠는 이미 핏물로 검붉게 물들어 있었다. 목에는 수십 개의 칼자국이 깊게 파여 있었고 그 상처들은 서로 교차하며 마치 짐승의 발톱 자국처럼 끔찍한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발치에 떨어져 배터리가 나간 상태였다. 잔혹하게 훼손된 시신은 범인의 극심한 증오를 짐작하게 했다.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함부로 예단할 수 있었다. 마치 문을 열고 들어서다 기습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 바로 옆 컴퓨터 책상에 엎드린 채 발견된 젊은 여성은 레이즌의 딸인 레이완이었다. 그녀의 목에는 길고 깊은 대인 자국이 있었는데 한쪽은 특히 깊어 범인이 오른손잡이이며 뒤에서 공격했다는 것을 시사했다. 컴퓨터 모니터의 대기 모드 화면은 그녀가 죽기 직전까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그러나 너무나도 잔혹하게 이루어졌다. 시신들이 발견될 때마다 경찰들의 얼굴은 더욱 굳어갔다. 그러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에는 핏자국이 점점이 찍혀 있었다. 이 핏자국들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두 방향으로 나 있었다. 혹시 범인이 2명인가? 아니면 1명의 범인이 위층으로 향했다가 다시 내려온 것인가? 이어진 2층 수색에서 경찰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한 방에서 2명의 어린 남자아이가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 채 발견되었다. 이들은 레이루이와 왕메이린의 어린 아들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다. 이불은 흐트러짐이 없었고 몸부림친 흔적도 없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목에는 작은 상처가, 손목에는 얇은 칼자국이 있었다. 출혈량은 적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다른 희생자들과 달리 아이들의 상처는 얕았다. 마치 범인이 망설였거나 아니면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다. 현장을 둘러본 경찰들은 침묵했다. 현관문과 모든 창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집안의 귀중품들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금고는 열려 있었지만 현금이 가득했고 보석과 통장도 제자리에 있었다. 이는 강도 목적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고 동시에 광기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였다. 경찰은 직감했다. 이 집의 모든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은 그들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그 범인은 이 집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의 가능성이 높았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한 사람, 바로 레이루이였다. 지옥의 문이 열린 이 집의 모든 미스터리가 이제 그 한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악몽의 현장, 범인의 흔적을 찾아서 경찰들은 시신들을 수습하는 동시에 현장 감식반을 투입하여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졌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지만 동시에 광기에 사로잡힌 범행임을 보여주는 섬뜩한 단서들이 발견되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거실 밭 말라붙은 피의 웅덩이는 마치 핏빛 호수처럼 보였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있는 핏자국이 길게 미끄러진 듯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피를 닦아내려다 만 것처럼. 감식반은 곧장 부엌으로 향했고 싱크대 아래에서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와 하얀 걸레를 발견했다. 걸레는 핏물에 절어 굵은 색으로 변해 있었다. 범인은 범행 후 피를 닦아내려 했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피를 보고 중단한 듯 했다. 혹은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끼고 서둘러 달아났을 수도 있었다. 범인은 살해 후 현장을 정리하려 할 만큼 침착했지만 동시에 핏자국을 그대로 남겨둘 만큼 허술했다. 이 상반된 행동은 범인의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했음을 시사했다. 침대 옆 탁자 위 비어있는 방에서 사진 한 장이 발견되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노부부, 즉 레이진과 장샤오화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그 사진은 낡고 빛이 발해 있었지만 그들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다. 그들이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서 뛰쳐나왔을 때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급히 달려나온 흔적을 발견했다. 침대 밑에는 가지런히 놓여있는 실내화 두 켤레가 그대로 있었다. 그들은 실내화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복도를 가로질러 딸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악마와 마주했을 것이다. 계단을 올라가자 2층 복도에 선명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핏자국과 먼지가 뒤섞인 발자국은 위아래로 찍혀 있었다. 경찰은 처음에 공범의 존재를 의심했지만 발자국의 크기와 모양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한 명의 범인이었음을 확신했다. 범인은 아래층에서 살인을 저지른 후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이다. 2층의 아이들 방으로 들어간 감식반은 더욱 섬뜩한 증거를 발견했다. 방 안에는 작은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의자 주변 바닥과 의자 위에 핏방울이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아래층 희생자들의 피가 아니라 아이들의 피였다. 그런데 핏자국은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된 침대 주변이 아닌 의자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첫째, 범인은 아이들을 살해하기 전 의자에 앉아 망설였다는 것이다. 자신을 향한 가족들의 증오가 극에 달했을 때도 아직 어린 아이들을 향한 일말의 연민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나서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 의자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범인의 잔혹함과 고뇌가 교차했던 고해소와도 같은 존재였다. 현장 감식반은 그 자리에서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소파에 쓰러져 있던 여성은 왕산의 누나이자 레이루이의 아내인 왕 메이린. 거실 바닥의 노파는 레이루이의 어머니 장 샤오화. 방 문가에 쓰러진 노인은 아버지 레이진이었다.
컴퓨터 책상에 엎드린 젊은 여성은 레이루이의 여동생 레이완,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던 두 아이는 레이루이의 아들들이었다. 이 모든 희생자들은 한 가족이었다. 모두가 한 명의 손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그들의 아들이자 오빠, 남편이자 아버지인 레이루이 뿐이었다. 모든 증거는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잔혹한 살인극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퍼즐 조각은 이 모든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 거대한 비밀 경찰 수사팀은 흥쿠이 아파트 단지의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놀랍게도 모두가 입을 모아 레이징 가족을 완벽한 가족이라고 칭찬했다. 아들 레웨는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벌고 딸은 명문대에서 장학금까지 받는 수재였어요. 노 부부는 손주들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늘 행복해 보였죠. 한 이웃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는 모두 그들을 부러워했어요. 돈도 많고 화목하고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어 보였거든요. 그러나 베테랑 형사들의 눈에는 그 완벽함이 오히려 위화감으로 다가왔다.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어. 특히 이런 잔혹한 범죄의 희생자가 된 가족이라면 그 이면에는 분명히 감춰진 진실이 있을 거야. 강력계 팀장의 말에 모든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촉은 돈이 아닌 원한에 의한 범죄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럼 그 원한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 이웃 탐문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그들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 이웃 주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그 집에서 자주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늦은 밤에. 그는 레이루이가 종종 늦게 귀가하여 아내인 왕 메이린에게 심하게 꾸중을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가끔은 복도에서 자기도 했고 심지어는 차 안에서 잠든 모습도 퍼즐 조각을 던져주었다. 레이루이는 밖에서는 돈 잘 버는 능력남, 아내에게 헌신적인 사랑꾼으로 불렸지만 집 안에서는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레이루이가 단지 내 친구인 왕아나오의 집에 자주 신세를 졌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들은 곧바로 왕아나오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레이루이를 두둔하던 왕아나오는 거듭된 추궁에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다. 맞아요. 11월 23일 밤에도 레이루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내에게 문전박대당해서 갈 곳이 없다고 했죠. 저는 그를 재워줬고 그날 밤 그는 제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아나오의 증언은 겉보기에는 레이루이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형사들은 왕아나오의 증언에서 묘한 시간의 불일치를 발견했다. 레이루이가 언제 당신 집에 왔죠? 형사팀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왕아나오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밤 3시 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에는 레이루이가 밤 10시에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1시간 반 동안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왕아나오는 대답을 회피했다. 그건 저도 모르죠. 그냥 잠이나 자라고 하고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형사들은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직감했다. 그리고 아침 10시 30분에 레이루이가 친구의 집을 나섰지만 CCTV에는 그가 8시에 검은색 가방을 들고 아파트 단지를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 30분 동안 그리고 그 이문의 가방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모든 의문은 레이루이라는 한 사람에게로 수렴되었다. 이웃들의 증언, CCTV 영상의 시간적 불일치,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의문의 가방까지. 그가 살인마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정황 증거들은 그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야 해. 그는 희생자가 아니라 이 모든 악몽을 시작한 장본인일지도 몰라. 경찰들은 레이루이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 가족의 비극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행곡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곧나 터진 상처들의 잔혹한 결말이었던 것이다.
CCTV, 그 섬뜩한 시간의 퍼즐. 경찰 수사팀은 흥쿠이 단지의 모든 CCTV 영상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레이루이를 향하고 있었다. 밤 10시 0분, 레이루이가 자신의 차를 몰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는 운전대 위로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마치 집으로 들어가기 싫다는 듯 혹은 결전의 순간을 앞두고 마지막 심호흡을 하는 듯 보였다. 알라이지 5분, 그는 차에서 내렸다.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몸짓에서 깊은 분노와 좌절감이 느껴졌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 쪽으로 향했다. 이는 일반적인 귀가 동선과 달랐다. 왜 엘리베이터를 놔두고 어두컴컴한 계단을 택했을까? 혹시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CCTV는 아파트 내부 복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레이루이가 알라이지 5분 이후 실제로 이원 2호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복도에서 배회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집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왕메이린이 그에게 알라이지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문을 잠그겠다고 경고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레이루이는 분명히 그 경고를 무시하고 늦게 귀가했지만 문 앞에서 서성일 이유가 없었다. 그는 분명히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리고 밤 알라이지 30분, 또 다른 CCTV 영상이 형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레이루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뒤 다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잡혔다. 이 시간은 그의 친구 왕 아나오가 그가 자신의 집에 도착했다고 증언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럼 알라이지부터 알라이지 30분까지 이 1시간 반 동안 그는 어디에 있었던 거지? 형사팀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왕 아나오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고 그 침묵은 레이루이의 알리바이가 거짓임을 암시했다. 진짜 퍼즐은 그 다음 영상이었다. 다음 날인 11월 24일 오전 알라이지 30분, 레이루이는 왕 아나오의 집에서 나왔다. 그는 빈손이었다. 하지만 알라이지 0분,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CCTV 영상 속에 그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 봉투는 크고 묵직해 보였다. 왕 아나오는 레이루이가 그 봉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직감했다. 그 검은 봉투는 레이루이가 다시 이연 2호에 돌아가 가져온 것이 틀림없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범행에 사용된 흉기? 아니면 핏자국이 묻은 옷가지와 신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레이루이는 밤 알라이지의 집에 들어가 가족들을 살해했다.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1시간 반 동안 미처 다 정리하지 못한 채 그는 왕 아나오의 집으로 했을까? 혹시 그 검은 봉투를 버리거나 숨기는 작업을 했을까? 경찰은 레이루이가 살인마라는 확신을 굳혔다. 그의 완벽했던 알리바이는 CCTV 영상이라는 냉혹한 증거 앞에서 산산조각났다. 그는 착한 아들이자 남편이라는 가면을 썼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끔찍한 살인마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이젠 그를 찾아내기만 하면 되었다. 그가 과연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설명할지 경찰들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다음 단계의 수사를 준비했다. 맛의 추격 그리고 악마의 미소. 경찰은 레이루이를 지명수배하고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가족과 친구, 사업체로부터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모두가 그가 먼 곳으로 도주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베이징 외곽의 한 외진 술집, 낡고 초라한 간판 아래에서 경찰들은 뜻밖의 인물을 발견했다. 그곳은 낮부터 술을 파는 허름한 선술집이었다. 자욱한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뒤섞인 공간. 한 구석에 앉아 있는 남자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덥수룩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 형사가 그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다른 형사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레이루이다. 맞다. 저 사람이야. 경찰들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그가 도망치거나 저항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네이루이는 고개를 들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술집의 소음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렸다. 경찰은 제게 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이루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경찰들을 맞이했다. 한 장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초연했고 그 비정상적인 침착함은 경찰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네이루이 씨, 당신은 현재 가족 살해 용의자로 체포됩니다. 당신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요. 네이루이는 순순히 수갑을 받아들였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고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체념한 얼굴로 경찰차에 올랐다. 그는 창밖을 응시했다. 무표정한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의 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을 지켜보는 것처럼 보였다. 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신문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고 공포에 질린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들은 그가 연기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아마도 이 모든 상황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계산하고 있었을 것이다. 2시간이 지나고 네이루이는 갑자기 담배 한 개비를 달라고 요청했다.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한 모금 들이마신 후 그는 천천히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덤덤했다. 마치 오래된 영화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해드릴까요? 당신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요? 그의 말은 시작되었고 그가 뱉어내는 단어 하나하나는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파괴되고 어떻게 악마로 변해가는지에 대한 소름 끼치는 자서전이었다. 경찰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앞에는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라 평생을 쌓아온 증오와 절망으로 무너져 내린 한 남자의 잔인하고도 슬픈 초상이 있었다. 증오에 깬 악마의 고백. 네이루이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신 목소리였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어 형사들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당신들이 보기에 저는 성공한 사업가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 남자였겠죠. 하지만 그건 전부 가식입니다. 제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저주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다. 2살 때 부모님은 그를 할머니 댁에 맡기고 도시로 떠났다. 저는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은 넘쳤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버림받았다는 공허함이 있었죠. 8살이 되어서야 부모님이 그를 도시로 데려왔지만 그것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다. 부모님은 저를 남의 자식처럼 대했습니다. 제가 뭘 하든 항상 남의 집 자식과 비교하며 꾸짖었죠. 넌 왜 그렇게 쓸모가 없냐? 넌 왜 이렇게 못났냐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구타를 당했고 제 몸은 멍과 상처로 얼룩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밧줄로 매달아 놓고 때리기도 했죠. 한 번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상처를 스스로 파헤치는 듯했다. 그리고 여동생 메이완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의 눈빛은 증오로 번뜩였다. 그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완전히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오직 그 아이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겉과 속이 다른 아이였습니다. 부모님 앞에선 착한 척, 제게 잘해주는 척 했지만 부모님이 안 계실 때마다 저를 괴롭히고 모함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늘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은 무조건 그 아이 편만 들었죠. 돈을 벌어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번 돈을 보여주자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겨우 이 돈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왕메이린과 결혼하며 새로운 삶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왕메이린은 저의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해하고 사랑해 주었죠. 하지만 돈이 생기자 그녀는 변했습니다. 레이루이는 아내의 외모와 성격 변화, 그리고 끊임없는 외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상사에게 잘 보여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사라는 사람이 바로 그녀의 정부라는 것을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양되었다. 저는 집안의 가장인데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죠. 친구도 만나지 못하게 했고 제게서 돈을 빼앗아 그녀의 상사에게 바쳤습니다. 가족 누구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왕메이린의 편에 서서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철저하게 외톨이였습니다. 제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 11월 23일의 사건을 이야기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아버지에게 또다시 모욕을 당했습니다. 왕메이리는 전화로 저를 닥달했죠. 헬시까지 안 들어오면 문 잠가버릴 거야. 저는 술을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나는 혼자야.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은 완전히 다른 빛을 띠고 있었다. 증오와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섬뜩한 빛이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왕메이리는 저를 보고 소리를 질렀죠. 술 냄새 난다, 이 더러운 놈아. 그리고 제게 또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전화로 다른 남자와 희희낙낙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고 그것은 모든 것을 쏟아내는 분노의 분출이었다. 수십 년간 골마 터진 상처가 마침내 피를 흘리며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경찰들은 그가 말하는 끔찍한 진실에 몸을 떨었다. 그들은 단순한 살인범을 신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증오라는 이름의 악마를 마주하고 있었다. 피 묻은 칼날, 가족의 무덤을 만들다. 레이루이는 담배를 비벼 끄고
눈을 감은 채 그날 밤의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가 뱉어내는 단어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며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돈을 빼앗아 그 남자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골마 터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향했다. 마치 홀린 듯이. 칼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모든 계획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서랍을 열고 그가 한 달 전쯤 샀던 날이 서슬 퍼렇게 빛나는 사냥용 칼을 꺼냈다. 칼날은 20cm 길이에 달했고 손잡이에는 피가 묻지 않게 천을 감아 놓았다. 그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증오가 언젠가 폭발할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왕메이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그녀의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네이루이는 칼을 등 뒤에 감추고 소리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복수심에 떨고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감에 휩싸였다. 수십 년간 억눌렸던 분노가 마침내 해방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왕메이린이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그는 그녀의 등을 향해 칼을 내리꽂았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퍽 하는 둔탁한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칼날이 깊수히 박히고 왕메이리는 눈을 크게 뜬 채 고통스러운 신음도 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그녀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그녀의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칼을 찔렀습니다. 왕메이린의 몸이 축 늘어지자 네이루이는 칼을 뽑고 그녀의 몸을 소파 위로 옮겼다. 그는 그녀의 죽음을 확인하고 거실의 낭자한 피를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음 희생자를 찾아 움직였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안에서는 컴퓨터 자판 소리가 들려왔다. 레이루이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레이와는 컴퓨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헤드폰을 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뒤에 섰다. 그녀는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어릴 적부터 저를 괴롭히고 부모님 앞에서 거짓말을 일삼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네이루이는 칼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녀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고통받지 않게 단번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칼을 휘둘러 네이완의 목을 길게 그었다. 네이완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이미 성대가 끊어진 뒤였다. 그녀의 입에서는 피거품이 솟구쳤고 그녀는 손으로 목을 틀어막은 채 몸을 떨다 책상 위로 쓰러졌다. 두 번째 살인을 마친 네이루이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 차갑고 단호해졌다. 이제는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복수극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인 부모님을 향해 나아갔다. 그가 나아가야 할 길에는 이미 피와 시신들이 널려 있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꿈꾸어왔던 잔혹한 해방의 순간이었다. 페이첵 부모의 비명, 그리고 피 묻은 평온. 네이루이는 자신의 손에 들린 칼을 응시했다. 여동생 네이완의 피가 칼날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그는 묘한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이젠 더 이상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해방감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레이완의 비명소리를 들은 부모님이었다. 레이완, 무슨 일이야? 아버지 레이진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서려 했다. 레이로이는 본능적으로 문 뒤에 몸을 숨겼다. 그의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뛰었다. 레이진이 문을 완전히 열고 발을 들이는 순간 레이로이는 숨어있던 곳에서 튀어나와 칼을 휘둘렀다. 그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존재를 눈치채지도 못했죠.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어쩌면 그에게는 제가 항상 보이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레이루이의 칼은 정확히 아버지의 복부를 파고들었다. 레이지는 악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은 충격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들인 레이루이가 자신을 찌른 것을 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 칼날과 같은 고통뿐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뒤따라오던 어머니 장샤오화가 복도 끝에서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경하게 질려 있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레이루이의 손에 들린 칼과 바닥에 쓰러진 남편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떨었다. 그녀의 입술은 카르르 떨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레이루이는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왜 도망치지 않으십니까? 당신도 저를 외면했으면서요. 당신은 항상 저를 모른 척했죠. 당신의 눈에 저는 늘 부끄러운 존재였으니까.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어머니의 심장을 찔렀다. 장샤오와는 눈물을 흘리며 루이야 라고 힘겹게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레이루이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는 이미 증오에 눈이 멀어 있었다. 어머니의 눈에서 처음으로 공포를 봤습니다. 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처음 봤죠. 그 감정이 제게는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평생 갈망했던 어머니의 관심을 저는 피 묻은 칼날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레이루이는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둘렀다. 어머니의 심장을 향해.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숨이 멎고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손에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 순간 저는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억눌렸던 모든 감정들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저를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것처럼요. 그는 바닥에 쓰러진 부모님의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눈은 아직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들의 입가에는 마지막 말이 담겨 있는 듯 했다. 하지만 레이루이는 그들의 마지막을 무시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끝냈다. 이 끔찍한 복수극의 막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직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었다. 그는 칼을 든 채 2층으로 향했다. 그가 오랫동안 외톨이였던 이 집에 그의 존재를 증명해줄 유일한 존재들인 그의 두 아들들이 잠들어 있었다. 진가, 마지막 희생, 순수의 종말. 레이루이는 피 묻은 칼을 든 채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2층 복도에는 그의 두 아들 방이 마주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방은 조용했고 그 침묵은 아래층의 피비린내 나는 참극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한쪽 방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숨소리가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레이루이는 침대 옆에 작은 의자에 앉았다.
방 안에는 아이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한쪽 벽에는 그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다. 그림에는 활짝 웃고 있는 아빠와 엄마, 그리고 두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행복한 네 식구의 모습. 그 그림을 본 순간 네이루이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는 울었다. 울음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인간성이 흘리는 처절한 슬픔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 아이들이 자신처럼 외롭고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음을, 이제 곧 감옥에 갈 자신에게는 아이들을 돌볼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다. 너희는 나처럼 살면 안 돼. 나처럼 혼자서 고통받으면 안 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었다. 칼날에 묻은 가족들의 피가 아이들의 순수함을 더럽히는 것만 같아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칼을 내려놓고 침대 위로 몸을 숙였다. 먼저 큰아들의 이마에, 그리고 작은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이 그의 차가운 뺨에 닿았다. 그제야 레이루이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따스함을 갈망해 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순진무구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이 작은 생명들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야 한다는 사실에 그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사랑이라고. 이 끔찍한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라고. 결심이 선 듯 그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칼을 들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가장 고통 없이, 가장 자비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보내주기로 결정했다. 두 개의 작은 숨소리가 멎었다. 아이들의 몸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늘로 떠나고 없었다. 네이루이는 그들의 시신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남은 것은 오직 깊은 공허함과 피로 물든 칼, 그리고 6구의 시신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의 핏자국을 보며 그는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멍하니 핏자국을 닦아내려 했다. 하지만 피는 이미 바닥에 들러붙어 닦이지 않았다. 그는 곧 포기했다. 어차피 이 모든 것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날 밤의 모든 잔혹함은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을 것이었다. 그는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다. 밤의 공기는 차가웠고 그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모두 죽인 끔찍한 살인마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마치 오랜 감옥 생활에서 마침내 해방된 죄수처럼. 그는 왕안 하오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며 자신의 행적이 들통나기를, 그리고 모든 것이 끝을 맺기를 기다렸다. 피로 쓴 진실, 그리고 범인의 마지막 증명. 레이루이의 자백은 경찰서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슬펐다. 형사들은 그가 던진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나갔다. 그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한치의 거짓말도 없이, 심지어 자신이 숨긴 증거물들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진술했다. 경찰은 즉시 레이루이의 집과 주변 지역을 재수색했다. 그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아파트 단지 뒤편의 공사장 폐건물 더미에서 그가 사용했던 흉기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가지를 발견했다. 검은 비닐봉투에 꼼꼼하게 쌓여있던 칼날에서는 희생자들의 혈흔이 선명하게 검출되었다. 핏자국이 묻은 옷가지와 신발 또한 네이루이가 밤이사이에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을 때 입고 있던 옷과 일치했다. 현장 감식반의 재조사 결과 네이루이의 진술은 현장의 모든 증거와 완벽하게 부합했다.
핏자국이 미끄러진 흔적은 그가 피를 닦아내려다 포기했음을 보여주었고 2층 계단의 핏자국은 그가 아래층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음을 증명했다. 심지어 아이들 방의 의자에 떨어진 핏방울까지 그가 아이들을 죽이기 전후에 고노했던 섬뜩한 순간을 생생하게 재현해 주었다. 네이루이의 손가락 지문은 모든 희생자들의 몸에서 발견되었다. 그의 지문은 특히 왕메이린과 레이완의 목에서 선명하게 나왔는데 이는 그가 칼로 찌르거나 베는 과정에서 맨손으로 그들을 붙잡았음을 의미했다. 부검 결과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과 상처의 깊이 또한 네이루이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의 자백과 물증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자 더 이상의 수사는 필요 없었다. 그는 체포되었고 검찰에 송치되었다. 담담한 태도로 법정에 섰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도 않았다. 판사가 그에게 범행 동기를 묻자 레이루이는 다시 한번 그 끔찍했던 밤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감정이 실린 목소리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불행한 어린 시절과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곶맛 터져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잔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저는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저를 인간으로 대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에게 저는 그저 쓸모없는 존재, 망나니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은, 그 아이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죽인 이유는 제가 떠나고 나면 그 아이들이 저처럼 혼자서 외롭게 살게 될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법정은 숙연해졌다. 네이루이의 이야기는 그의 죄를 정당화할 수 없었지만 그가 왜 그렇게까지 잔인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한 인간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결국 끔찍한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판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부디 저에게 가장 엄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습니다. 빨리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포기와 함께 어쩌면 그가 저지른 끔찍한 죄에 대한 마지막 속죄였다. 피 묻은 유언, 그리고 형장으로 향하는 길. 2010년 9월 29일, 대흥구의 살인마 레이루이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판결문이 낭독될 때 레이루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희로애락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하지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가 바랐던 것은 오직 하나, 모든 것이 빨리 끝나는 것 뿐이었다.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메이루이는 수감복을 입고 마지막 식사를 했다. 그는 밥 한 숟가락도 뜨지 않았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눈빛은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잠시 후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작별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명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바로 그를 보살펴 주었던 이모와 이모부였다. 그들은 네이루이가 어린 시절 잠시 맡겨졌던 곳에서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던 사람들이었다. 연회실 문이 열리고 눈물을 흘리는 이모와 이모부가 들어섰다. 이모부는 격분한 얼굴로 네이루이에게 다가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조카들까지. 그 순간 레이루이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후회와 참회의 눈물이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늘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부디 이모와 이모부는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저의 마지막 말을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부디 건강하시라고 말씀해주세요. 그의 말을 들은 이모는 오열했다. 네이루이는 고개를 들고 이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죽어서도 그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보고 싶습니다. 제게는 가족이 그들밖에 없었으니까요. 이 말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가족을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가족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결국 그가 평생 겪었던 고통의 결과물이었다. 그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그의 삶은 동정받을 수 있는 비극이었다. 경찰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네이루이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차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그의 세상은 이미 영원한 밤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과 함께 가족들의 기억도 모두 지우고 싶어 했다. 형장에 도착한 네이루이는 마지막 담배를 요청했다. 그는 한 모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연기를 내뿜었다. 그 연기가 바람에 흩어지는 것을 보며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의 눈은 이제 아무런 빛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놓아버렸다. 이 사건은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옥이 한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고 결국 끔찍한 비극을 낳았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이야기였다. 네이루이의 삶은 마치